그 여자 이름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마라. 70대 이양국 회장이 몇 년 전 40이 넘은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이후 아들 진우는 단 한 번도 여자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 고용한 30대 중반 운전기사가 데려온 초등학생 조카 아이가 회장의 서재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두시면 몇 수 뒤에 지세요. 여기로 옮기셔야 해요. 체스판을 가리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아이를 본 회장은 수십 년 체스 인생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완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국이 끝난 후였어요. 회장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빛, 이 생각하는 방식,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랑 똑같아.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회장의 아들과 이렇게 닮은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몇 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정소희는 이진우의 작은 오피스텔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진우는 소희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우리 결혼하자.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하지만 그날 저녁 이양국 회장의 서재에서 들려온 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마라. 회장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결국 평범한 집안 여자잖아. 우리 집안 며느리는 최소한 재벌가나 정치인 집안이어야 해. 진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회사 지분도 상속도 모두 포기해야 해. 당장 결정해. 그날 밤 진우는 소희를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저 혼자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소희는 그의 겨울 아들 도윤이를 낳았고 혼자 키우기 시작했죠. 세월이 흘러 도윤이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소희는 여러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매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변호사 일은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없었고 다른 일들은 수입이 너무 적었죠. 어느 날 소희는 신문에서 한 줄의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통합케어 전문가 모집, 운전과 간병 겸직, 고액연봉,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양국 회장의 회사 번호였으니까요. 소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도윤이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소희는 이름을 박수진으로 바꾸고 간호사 면허증과 운전 경력 증명서를 챙겨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당일 소희는 일부러 화장을 연하게 하고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표정도 최대한 담담하게 만들었죠. 회장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수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응접실로 들어서니 이양국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회장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은 소희의 이력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운전 경력도 15년이라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오? 소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소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일주일 시험 근무 후 정식 채용하겠소.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윤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전에 긴급 소독이 잡혀서 아이들을 일찍 하교시켜야 합니다.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첫 출근인데 아이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도윤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오늘만 엄마 회사에 같이 가자.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책 가져갈게요. 소희는 고급 세단을 몰고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는 뒷좌석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소희는 가슴을 졸이며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왔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이 차에 타려다 뒷좌석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소희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조카인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만 데려왔습니다. 회장은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희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회장님이라고 해야지. 하지만 회장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 탔습니다. 됐네. 그냥 타게. 차가 출발했고 소희는 백미러로 회장을 슬쩍 보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윤이는 순수한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회장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고 소희는 대기실에서 도윤이와 함께 기다렸죠. 도윤이는 가방에서 작은 체스판을 꺼내 혼자 말을 옮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는데 도윤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 검진이 끝나고 회장이 나왔을 때 도윤이는 여전히 체스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체스를 하는구나. 소희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네, 회장님. 혼자 노는 걸 좋아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회장을 저택까지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 내일부터는 아이를 데려와도 되네. 차 안에만 두지 말고 집안에서 기다리게 하시오.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어차피 집이 넓은데 아이 하나쯤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이는 회장의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도윤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도윤아, 조용히 있어야 해. 서재나 다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거실에서 체스만 할게요. 소희는 안심하고 회장과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거실에서 체스를 두다가 복도를 걸으며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커다란 책장과 체스판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 체스판이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책들이 벽면 가득 꽂혀 있었고 큰 책상 위에는 아름다운 나무 체스판이 놓여 있었죠. 도윤이는 체스판 앞에 서서 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지? 도윤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양국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체스판이 너무 예뻐서요. 회장은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체스를 좋아하는구나. 네, 할아버지. 저 체스 정말 좋아해요.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 판 더 볼까? 도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9살 아이와의 게임이니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수가 지나자 회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이의 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왜 안 되지? 나이트를 거기 두시면 다음에 제 비숍한테 잡혀요. 여기로 옮기셔야 해요. 회장은 도윤이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며 말을 옮겼습니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회장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체스를 아는 게 아니라 전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결국 회장의 킹이 체크메이트 당했습니다. 회장은 체스판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체스를 도왔지만 9살 아이에게 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화나셨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화난 게 아니라 놀란 거야.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체스 두는 거 정말 재미있어요. 회장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 이 말투, 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너 몇 살이지? 9살이에요. 할아버지, 회장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9살이면 몇 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죠. 소희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도윤이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히 일렀는데.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네. 아이가 예의 바르고 똑똑하던데 앞으로 내가 없을 때 서재에서 책을 봐도 좋다고 하시게.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도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내일도 올 거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 또 체스 두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희는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회장이 도윤이를 좋아하는 건 다행이지만 혹시 무언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날 밤 이양국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체스판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어릴 적 진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우도 어렸을 때 체스를 무척 좋아했고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었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걸까? 하지만 회장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다음 날부터 회장과 도윤이의 체스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회장이 집에 돌아오면 도윤이는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1시간씩 체스를 두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에게 고급 전략을 가르쳐 주었고 도윤이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수는 어때요? 오, 그거 좋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좋은 수가 있어. 이렇게 며칠이 흘렀고 회장은 점점 더 도윤이에게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소희는 회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계를 감으며 수치를 확인하니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회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혈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 평안도식 어죽인데. 혈압 낮추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평안도식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제 할아버지께서 평양 출신이셔서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게. 다음날 소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죽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명태를 손질하고 무와 두부를 넣어 구수하게 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었죠.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소희는 도윤이에게도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먹고 학교 가자. 도윤이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외할아버지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외할아버지 레시피대로 만든 거야. 점심시간이 되었고 소희는 회장에게 어죽을 대접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맛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맛이 그때. 그 맛이야. 회장은 천천히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소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어가길 기다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9살 때였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내려왔어. 어머니와 나, 그리고 여동생 셋이 전부였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걸어서 내려왔네. 며칠을 굶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이 어죽을 끓여주셨어. 소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네. 어머니가 해주신 평양 음식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는 살기 바빠서 고향 음식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소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의 단단한 껍질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평양에서 내려오실 때 가족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죠. 회장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도 그랬구나. 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향의 맛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어죽을 떠먹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소희를 불렀습니다. 박 기사. 네, 회장님, 고맙네. 오늘 음식 덕분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어머니 생각도 하고 고향 생각도 하게 됐네.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자네는 모를 거야. 5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맛을 다시 느끼게 해줬으니 그날 이후 회장의 소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죠. 며칠 후 회장은 소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기사, 나 어릴 때 꿈이 있었네. 소희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꿈이셨습니까? 회장님, 바둑기사가 되고 싶었어.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이 바둑 두는 걸 보면서 배웠지. 나름 재능이 있었어. 소희는 백미러로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전쟁 때문이었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려와서는 살기 바빠서 바둑은 꿈도 못 꿨어. 대신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지만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생각해.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소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날 저녁 도윤이와 회장이 체스를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바둑도 배우고 싶어요. 회장은 놀라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둑을 배우고 싶다고. 네, 체스도 재미있지만 바둑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어릴 때 가졌던 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가르쳐 줄게. 회장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어죽의 맛과 도윤이의 순수한 눈빛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과 도윤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둘은 서재에서 체스와 바둑을 두었고 회장은 도윤이에게 전략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희는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은 중요한 회의를 위해 회사로 갔고 소희는 도윤이와 함께 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소희는 회장의 건강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비서 한 명이 급하게 저택으로 왔습니다. 박 기사님, 회장님께 급히 전달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소희는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비서가 떠나고 소희는 봉투를 서재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이가 심심해하며 서재를 돌아다니다가 책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평소 숫자와 논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조항 번호와 금액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데. 도윤이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2조 다음에 바로 제5조가 나왔습니다. 제3조와 제4조가 빠져 있었죠. 그리고 금액 부분도 이상했습니다. 어떤 항목은 10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서는 100억 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소희는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이건 왜 꺼냈어? 중요한 서류인데. 엄마, 그런데 이거 이상해요. 도윤이가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2조 다음에 제5조예요. 제3조랑 제4조가 없어요. 소희는 계약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소희는 금방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이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잘했어. 이거 큰 문제야. 소희는 급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히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항이 빠져 있고 금액도 중복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그 서류 들고 회사로 오게. 소희는 도윤이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회장과 법무팀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계약서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제2조 다음에
바로 제오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 부분을 보시면 법무팀장이 황급히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서입니다. 빠진 조항에 우리 측 의무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회장은 분노로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법무팀에서 검토했다며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회장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기사, 자네가 어떻게 이걸 발견했나? 소희는 도윤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실은 도윤이가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이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계약서를 읽다가 숫자가 이상해서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9살 아이가 계약서를 읽는다고?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논리 문제 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조항 번호를 따라가다가 빠진 걸 발견했어요. 회장은 도윤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내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이후 계약서대로 사인했다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을 겁니다. 회장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기특한 녀석이구나. 법무팀 전체가 놓친 걸 내가 찾아냈어. 회의가 끝나고 소희는 도윤이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소희는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이 도윤이를 보는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애정과 의심이 뒤섞인 그 눈빛이 소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진우도 참석했고 아버지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가 계약서 문제를 발견했다고요? 그래, 9살 아이가 우리 법무팀보다 낫더구나.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의 조카야. 진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 한편에서는 김나연 상무가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오랫동안 진우를 짝사랑해왔고 언젠가 이양국 회장의 며느리가 되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몇 년 전부터 그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나연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 했지? 운전기사 박수진 씨의 조카라고 합니다. 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수진,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봐.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상무님, 그냥 궁금해서. 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회장님이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실 리 없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나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수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산모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연은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전 기록이 없어요. 나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해봐. 그리고 그 아이 도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녀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조카가 아니라요. 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네. 더 파봐. 며칠 후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박수진의 본명은 정소희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진우 도련님과 교제했던 그 변호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뒤섞였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온 거였어. 나연은 이양국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장님께서 운전기사 박수진 씨의 조카를 많이 예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똑똑한 아이지. 나연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도련님과 닮지 않았나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보기에 눈매며 이마선이 도련님 어릴 때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회장은 나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봐. 나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본명은 정소희이고 몇 년 전 도련님과 교제했던 그 변호사 여자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입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면 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스스로 계산하길 기다렸죠. 회장은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도윤이가 9살이면 몇 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진우가 그 여자와 헤어진 직후였죠.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날 속였어.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나연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회장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박수진과 진우를 내 앞으로 데려와. 1시간 후 소희와 진우는 회장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모든 걸 각오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소희,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맞지?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날 속이고 내 집에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도윤이 그 아이가 내 손자인가?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알고 있었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둘이 짜고 날 속인 거 아닌가?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진우 씨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혼자 계획한 겁니다. 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내 집에 들어온 거야. 소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윤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회장은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그 웃음, 함께 체스를 두던 시간들이요. 회장은 창밖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둘 다 내 앞에서 사라져.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가라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둘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엄마가 우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소희는 도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할아버지 못 만나. 도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없는 서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체스판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도윤이가 읽던 책도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도윤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윤,
할아버지 서재에서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했습니다. 가문이 자존심인가? 아니면 손자의 웃음인가요? 그 시각 김나연은 회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연 양 고맙네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나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지켜봤습니다. 도련님에게도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요. 회장은 나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도련님 옆에 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연 양 자네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아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는 회장님을 속였잖아요. 그래, 속였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잘못한 건지도 몰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양국 회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함께 체스를 두던 시간들, 아이의 웃음소리, 순수한 눈빛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회장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소의 씨, 소희는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도윤이를 데리고 우리 집 정원으로 와주시겠소?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부탁이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에 소희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저택의 정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이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화 안 푸셨어요? 모르겠어. 도윤아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하자. 정원에는 이양국 회장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도윤이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도윤이는 회장 앞에 섰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저희를 내보내셨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좋은데 체스도 같이 두고 싶고 바둑도 배우고 싶은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팔을 벌렸습니다. 도윤이는 주저하다가 회장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손자야. 진짜 내 손자. 도윤이는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끝났어. 소희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회장은 도윤이를 안은 채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소희 씨, 아니, 소희야. 소희는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그래. 내가 잘못했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진우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너희 셋이 고생했구나.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제 잘못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거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도윤이 옆에 앉아 음식을 떠주었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먹어.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진우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려. 식사 후 회장과 도윤이는 서재로 갔습니다. 체스판 앞에 앉아 말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둘은 다시 체스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서재에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김나연이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려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여자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소희는 이제 내 며느리고 도윤이는 내 손자야. 하지만 그 여자는 회장님을 속였잖아요. 회장은 나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연 양, 자네의 마음은 고맙지만 내 가족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게. 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자네도 이제 자네 인생을 살아.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네. 자네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네. 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양국 회장의 저택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잔미와 푸른 수국으로 장식된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든 쿠션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양국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며느리를 제단까지 이끌었고 진우에게 소희의 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숨길 것 없는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해도 좋습니다. 둘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야호,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준비한 평안도식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고 하객들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회장은 소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네, 소희야. 우리 집에 행복을 가져다줘서.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조명들이 켜졌고 가족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장, 진우, 소희, 그리고 도윤이 넷은 체스판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우리 팀으로 할까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넷은 웃으며 체스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몇 년간의 아픔과 이별을 견뎌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네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밤 공기에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사랑하는 완전한 가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